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10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윤석열, 박형철, 김상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의 얘기입니다. 윤석열, 박형철 검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검사들이고, 김상환 판사는 아시다시피 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인정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한 항소심 판사입니다. 이번 2심 판결을 이끌어낸 데는 윤석열 검사의 숨은 공로가 컸습니다. 그는 검찰 상층부의 외압에 맞서다가 해임된 뒤 검사로서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을 남기고 표표히 임지처로 돌아갔습니다. 몇몇 사람의 개인적 희생과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봉건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OECD 국가라면서 민주주의를 말해야 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노력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임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5시 35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 옥신각신 쟁점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오전 내에 그 부실한 변명으로 이어가던 이완구 후보자는 마침내 오후 돼서 녹취록에 대한 공개 파문이 일어나면서 네. 청문회 자체는 파행됐고요. 야당 의원들은 증거로 내놓으려고 했던 녹취록을 여당 없이 단독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또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하나씩 그 해명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병역 문제, 본인의 병역 문제에 대한 해명은 이 후보자가 65년에 찍은 엑스레이를 71년 신검 때 가져갔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찍은 엑스레이를 신검 때 가져가서 제출을 했으나 인정을 못 받아서 1급으로 판정이 나왔고, 그 당시 신검을 받았던 홍성이 시골이어서 엑스레이 기계가 없어서 자세한 정밀 검사를 못했고, 75년에 대전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보충력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이 71년도에 첫 신검을 받은 장소가 서울에 있는 둔촌동에 있는 육군 수도병원이었다는 것을 밝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주장했던 대로 시골의 홍성이라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었다는 말 자체는 거짓말이 된 것이죠. 예. 그리고 75년에 오히려 홍성에서, 사실 이제 대전에서 신검을 받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시골 홍성에서 2차 신검을 받았고, 당시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홍성군청의 사무관인 입장에서 신검을 재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면제로 이렇게 등급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하자 이 후보자는 5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 장소를 헷갈렸다. 이러고 이제 구차한 변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50년 전 엑스레이도 들고 다니면서 연도와 장소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던 이 후보자가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시간이 다 됐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질의를 못하고 의혹 제기에서만 끝나고 말았는데요. 결국 이 후보자의 변명 자체는 시기를 완전히 뒤집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지금 판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기본적인 팩트조차 틀렸답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기 위해서 50년 된 엑스레이까지 준비를 한 모양인데요. 의외로 야당 측에서 준비가 탄탄했었고, 네. 오히려 그런 변명을 들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카운터 펀치를 날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차남의 소득세 탈루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의료보험료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차남이 소득 자료를 2003년에 있는 소득을 지난달에 국세청에 뒤늦게 제출을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 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급여를 받았고 외국에다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내에다 신고해야 하는 절차나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착오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구차하죠. 그리고 네. 해외 동반 시에 부인하고 같이 6회 정도 출장을 나갔다. 이게 일종의 외유가 아니냐. 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었고, 타워팰리스에 관련한 웃돈, 그러니까 흔히 딱지는 웃돈을 준 거래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일보 기자가 야당 의원에게 흘렸다고 하는 녹취록에 대해서 예. 공개적으로 한번 들어보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당 측에서는 개별적으로 듣고 판단을 하자. 아니면 야당 측에서 아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듣고 확인을 해보자 하고 의견이 팽팽하게 마주치다가 2시 반 이후에 오후 개정을 못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녹취록을 별도로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연합 특위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김영란법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아예 통과를 시켜버려야겠어. 지금까지 내가 이걸 안 막아주면 당신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잡혀가서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한 번 얻어먹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항변하게 될 텐데 한번 당해봐. 당신들 기자들 맨날 밥 얻어먹잖아. 3만 원 넘잖아. 1년에서 100만 원 넘잖아. 김영란법 만들어주면 요거 못 먹는 거지. 한번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막말도 아니고, 예. 또 자기가 이렇게 김영란법을 막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정도 되면, 예. 이번에 공직에 대한 의식이 네. 많이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공사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군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언론인들 말이야,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내가 이 40년 된 인연으로 다 형제처럼 사는데,
언론인대 공직자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가 다 친하게 되는 거야. 내 친구가 대학 만든 놈들도 있고 내가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당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얘기 또 했어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만 빼고는 이완구 씨는 다 할 수 있군요. 아니 그 총리도 아닌 일개 그 의원이나 도지사의 입장에서 이 정도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둘렀다고 하면 이분이 정말 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살벌한 총리가 될지 대단히 걱정스러운데 난 권력이 이렇게 일개 개인한테 집중돼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자기 입으로 들으니까 네. 참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네요. 불세출에 그나저나 그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오랜 부패 구조, 인연과 정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른바 사바사바 이것을 구조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내가 이것을 계속 막고 있었다. 네. 그런데 통과시킨다.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네, 이 발언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해외 동반 출장에 부인과 함께 갔다고요? 금슬이 아주 좋으시답니까? 해외 업무를 보시는 중에 부인이 어떤 전문적인 내조. 어떤 조언이나 내조를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 하고 과거 청문회에서 똑같은 경우에 발언하신 후보가 있었죠? 네, 외국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은 이렇게 부부간에 많이 다니시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시간 청문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된 이후에 더 이상 그 개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여당 의원들은 이것은 그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그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게 동의를 구해야 온당한데 야당의 이런 폭로는 도가 넘었다 하는 식으로 비판 여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청문회가 무사히 속개될 수 있을지도 무척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여야 간사들이 오늘 밤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새로운 협의를 할 것으로는 진행이 됩니다만 여기서 더 이상 청문회가 파행된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차적으로? 어차피 그 청문회 절차는 그 일종의 정해진 기간에 이틀 동안 하는 그 요식행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결정은 그 표결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이 강행을 한다고 하면 국회 승인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대신 그 치욕적인 상처를 안고 가는 어떤 탄생에서부터의 어떤 산파를 겪게 되는 총리가 되겠죠. 인준투표에 제대로 회부될지조차도 현재로서는 대단히 불투명한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청취자 한 분께서 올려주신 거 보면 5시 42분 다인 아버지 원 1이라신 그래서 지금 청문회 하고 있음이라고 해주셨네요. 아마 속개가 됐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현재 스튜디오 안에서는 텔레비전을 보기가 좀 힘들어서 말이죠. 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지.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원세훈 2심 유죄 인정 그리고 법정 구속 판결 그 결과 후폭풍 상당하겠죠. 일단은 그 국정원 외압 논란으로 무죄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판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판 여론이 다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 법적으로서 면죄부를 받기는 했지만 매끄럽지 못한 초기 수사나 어떤 그 대법의 결정이 국민 불손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고요. 이 과정 중에서 피해를 입었던 최동호 검찰총장과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 그다음에 조영건 당시 서울지검장 등이 일종의 사면 복권이라 그럴까요? 내부적인 사법부의 사면 복권을 받은 것만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난번 1심 판결에서 선거법 무죄에 대한 그 판결이 내렸을 때는 그 현직 부장판사인 김동진 판사가 그 내부 게시판에 지금 이런 법원 결정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가 정직 2개월을 받은 사실도 있거든요. 네. 사법부 내부에서 이런 불만들 자체를
어떤 잠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어떤 사법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전혀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뭐 법정에서 얼굴 표정이 싹 박혀가지고 법정 구속까지 당하자 보니까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자신은 뭐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행위였다고 변명을 하도록 했었는데, 예. 이제 정치권으로 이 불똥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경우에는 대선 개입 논란이 이제 재점화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 시비, 정권 자체 정당성 시비로 번지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3년 차에 들어서서 지지율도 아주 대폭 하락해서 30%를 유지를 못하고 있고, 또 1년 차에는 댓글 사건 때문에, 또 2년 차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거의 국정에 대한 어떤 운영이 없었다고 봐도 되는 시점에서 네. 다시 한번 어떤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을 잃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죠. 정청래 의원은 오늘 청와대는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군요.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으로 의한 유죄가 인정되면 이건 관건 선거기 때문에요. 부정선거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과연 야권이나 어떤 단체에서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나갈지, 이 부분에 대한 이미 이제 대법에 계류되어 있는 부정선거 관련한 선거도 6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되는데 2년이 넘도록 그대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법적인 진행이 추가로 가능할지 아니면 대여 투쟁으로 번지게 될지 전개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후폭풍이 청와대의 향후 움직임과 맞물릴 때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전국이 펼쳐질 수도 있고, 신임 새정년의 새 지도부가 강경 모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은 살얼음판이다. 도처에 지뢰가 널려 있다. 이 과정에서 이완구 총리 청문회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질지, 이것 또한 지금 청와대는 계속 첩첩산중이다. 일단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판결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사필 규정이다. 이제야 정상적인 판단을 내려준 데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환영의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며,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네. 어제 판결 이후로 오늘까지 각종 포털의 검색, 이런 검색어, 이런 것들에서 김상환 판사,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많은 클릭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 중요한 거 몇 개 좀 간추려 볼까요? 가장 최근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주진우,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는데,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이 김 부장 판사였고요. 지난해에는 SK그룹 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김원홍 씨 항소심에서 1년보다 1년을 더 때린, 1심보다 1년을 더 때린 중형 4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고요. 매가 폭행으로 공분을 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원철 씨, 그다음에 제일저축은행 청탁으로 수억 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재홍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강골이고, 네. 원리 원칙에 따른 법 논리에 의한 집행 또는 선고를 하는 부장판사로 상당히 이번에 또 한 번의 유명을 날리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방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980년 광주항쟁 직전에 있었던 강원도 사북탄광의 노동자 항쟁 그 건에 관해서 최근 재심 판결이 있었는데, 재심 판결 결과 물론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재심 판결의 판사 역시 김상환 판사였습니다. 사북
사북 항쟁 재심 판결을 이끌어낸 이영기 변호사 연결해서 진짜 인터뷰 추진하겠고요. 그 과정 통해서 그 인터뷰에서 김상원 판사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죠. 박근혜 대통령 말 바꾸기. 어저께 청와대 회의에서 무슨 강경한 발언을 한 적은 했는데 증세 없는 복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분명히 선거운동 내내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청와대에서는 새로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로 취임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원장 등 당 3역과 함께 당정 회의가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나는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활성화된 금액으로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증세를 하겠다, 복지를 하겠다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지 네. 아예 증세를 고려치 않은 증세 없는 복지라고 말한 적은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거든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나 지금 설명을 들어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경제 활성화가 되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들이 복지가 필요한 것으로 스며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집권 2년 동안 한 번도 분기별 성장률 1%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이 정부에서 아직도 창조 경제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어떤 낙수 효과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분들이 정말 유체이탈 화법의 극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정청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하는 원의장의 이 발언은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부족한 점에 대한 따끔한 지적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나왔구나 하는 회의의 결과를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평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러면 청와대는 증세 없는 복지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겁니까? 증세하겠다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경제 활성화를 우선화하고 네. 거기서 생기는 걸로 복지를 하겠다고 했으니 네. 경제를 최우선으로 먼저 살리겠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는 복지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것이겠죠? 경제를 살려서 기업들 법인세를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게 해서 그 돈으로 복지에 좀 흘러들어가게 하겠다. 복지 명목의 증세는 따로 하지는 않겠다. 그 기조가 지금 바뀐 것은 아니군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이중의 배신이다 이것은. 이미 한번 배신을 해놓고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임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복지와 증세 인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는 이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가계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세부담이 2배가량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게 2010년 이후 지속되어 온 현상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이미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국세의 세목을 신설한 점, 그리고 13월에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등의 공제 방식으로 이미 증세를 했는데 마치 박근혜 정부가 명시적인 증세를 해놓고도 증세를 막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중의 배신인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정면 공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서민 증세와 봉급장이들의 유리 지갑을 터는 일들을 기필코 막아내고 바로잡겠다 하고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청와대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네, 강경 일변도 원칙을 재확인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그럼 경제 살리면은 그걸로 복지할 수 있다. 그 경제 활성화 법안 대개 어떤 것들이 있고 특징 뭡니까? 이제 12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요. 이 12개 법안들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볼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천명하는 법안이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서비스 기본법과 의료법과 관광진흥법 이 세 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 활동이나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 허용, 그다음에 공항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 광고 허용 등 의료 민영화 내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관광법 같은 경우에도 현재 대한항공이 짓고 있는 그 경복궁 인근의 7성급 한옥 호텔, 네. 이것을 허용해주기 위한 꼼수법이다 하는 면에서 이걸 또 반대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한 개의 법안은 이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산업 발전에 의한 시행 계획과 선진화 위원회 설립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서비스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탄압 내지는 활동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대기업에 의한 침탈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민경제 보호 차원에서도 새정치연합에서는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다는 어떤 협의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법안들 얘기는 아무리 잘 들어도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그 7성급 한옥 호텔, 네. 이거 대한항공에서 하려던 거 아닙니까? 네. 잘 된답니까? 이 7성급 호텔을 세우는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든 강행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이제 조건이 유해 시설들이 없어야 하거든요. 근데 대한항공 측은 그 안에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게끔 그 허가를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땅콩 회항 사건에 의해서도 어떤 여론이 많이 나빠진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있는 2년 넘게 계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그 학습 환경 저해라든지 또 주변 우리 국보나 다름없는 경복궁 안에 옆에다가 이제 호텔을 지겠다는 논리 자체가 사실은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규제 개혁이나 경제 활성화의 논리로 해서 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법안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부결돼야 될 법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아직 그 법은 개정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대한항공 측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행여라도 무슨 아직 그 경복궁 옆 바로 그 예전 미 대사관 관원들 숙소 부지가 호텔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지구 변경이 된 것으로 오해하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봐 그 부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통법, 이거는 어떻게 생기기 전부터 말이 많더니 아직 이제 벌써 6달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단말기 거품 여전하다. 뭐 보완책 있습니까? 아니면 새 법을 만든다 하던데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5개월 시행된 단통법에 대해서 오늘 국회에서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시정이 단통법 효과로 안정되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불법 보조금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불법 성행 그런 보조금 지급 형태가 주말에 몰려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만 법을 살짝 어겨가면서 주말에는 보조금을 준다 이 말입니까? 등록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개통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주말 동안에 일단 소비자를 받아서 페이백으로 불법 그 보조금 75,000원에서 378,000원까지를 원래 지급을 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돼서 그거를 정상적인 걸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서 고객들을 끌어오는 방식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각 대리점에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증거나 장부나 기록들을 다 지워라. 이렇게 보내고 있을 정도로 이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통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지켜지고 그렇죠. 주말 이틀은 쉬는 법입니까? 그 쉬는 과정 중에 이제 불법 영업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단속
할래야 그 현실적으로 느슨해질 수밖에 네네. 없으니까 그걸 악용한다. 네. 아, 단톡법도 주 5일째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법은 언제나 주말에는 정의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는 불법 형태가 표착이 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나 뭐 벌금 정도에서 끝나고 대리점주한테 그 어떤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인 거고요. 단말기의 거품은 여전히 비싸고 뭐 해외 직구나 어떤 다이렉트로 단말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파 인증에 의해서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단말기와 이게 그 통신사의 분리를 통해 가지고 이 통신사들이 더 많은 그러니까 통신요금 인하를 제한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분리요금제를 했을 때 할인 적용 의무에 대한 고지라든지 약정 할인이 끝난 후에 그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한 고지, 그리고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단말기를 차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알뜰 펀드를 좀 더 사용하기 위해서 망을 도매하는, 그러니까 SK나 KT한테 망을 빌려서 사서 영업을 하는 알뜰폰 업자들한테 재전대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네네. 말하자면. 전파 임대료를 과감하게 낮춰서 경쟁력을 좀 더 높여주는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고 오늘 법안에 이제 오늘 그 법 제도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게 많다면서요. 망을 재전대해서 아주 싸게 그리고 조금의 이익만 취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핸드폰들을 슈퍼나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즉석으로 구매해가지고 그냥 카드를 사서 끼우면 휴대폰이 되고 그만큼 쓰다 그냥 일회용처럼 버릴 수도 있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택하게 하는 통신사들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못해요, 그거? 3개사가 그 통신 전파 회선을 다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합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런 거를 진짜 그런 게 전봇대나 아니면 손톱 밑에 가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한 데서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파라고 하는 게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기업의 이익을 위한 그 사유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그 외국과 우리나라 기업하고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신사들은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신 전파 주파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을 물어야 하고 그런 독점권보다는 자유경쟁 체제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걸 나눠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세계 주파수를 갖고 있는 세계 통신사들이 이동통신사들이 그 전파를 이용해서 요금을 어떻게 받든지 올려받든 내려받든 전혀 규제를 안 받고 있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6시 5분 30초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요나님. 총리 아나바다 운동합시다. 물건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게 아니죠. 새누리당이 뭐 하자고 하면 맨날 전례가 없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 총리 재활용은 전례도 있으니 총리 아나바다다 다시 쓰자 이 말씀이죠. 그리고 김구라 씨 미안하지만 이제 그 예명은 더 어울리는 다른 분께 양보하세요. 김구라 씨하고 그 예명이 관련이 있나요? 네, 제가 몰라서 미안합니다. 이 말씀이 또 올라오네요. 음질 비교. 국민TV 라디오 음질 소리가 너무 작다, 답답하다 이러시면서 TBS, MBC 그리고 우리 국민라디오 함께 볼륨 게이지 아마 화면을 캡처하셔서 올려주셨는데 누구의 문제일까요? 정말 이거 모든 분들에게 이렇다면 이건 당연히 두말할 필요 없이 당장 뜯어 고쳐야 할 저희들의 문제인데 잘 들리는 분도 계시다고 하니 혹시 이분의 청취 상황이 주변 소음이거나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게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각 채널, 각 방송사별 이것을 캡처해서 보내실 정도면 성량이나 이런 라디오 송출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비교하실 정도로 애정과 능력이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도 작다고 이렇게 하시니 지금 우리는 좀 최대 맞게 잘 송출되고 있는 거죠, 변 PD? 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참 답답합니다. 저도 성량을 아끼지 않고 크게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IOC 운영 사이트에 한국이 산낙지 먹는 성형 대국이라고 소개되어 있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와 성형 이런 걸 좀 비꼬는 건가요? 산낙지 먹는 게 왜? 그런데 복지 과잉으로 국민이 나태해진 나라, 부녀가 대를 이어 불법 집권한 나라, 총리 후보도 구하지 못하는 나라, 이런 소개도 IOC 사이트에 곧 실리겠군요. 고급 풍자시네요. 산낙지 먹는 성형 대국이라. 예, 성형 대국은 이라겠는데 산낙지 그게 그렇게 충격적인가 보죠, 외국인들에게는. 외국인들이 먹는 몇몇인 것도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인 거 있긴 하던데. 어쨌거나. 이게 좀 시끄럽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기자들하고 한 얘기 녹취록 공개한 거, 한국일보의 반응도 그랬고, 야당이 그거 폭로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미니님은 이런 견해 주셨네요. 저 새누리당의 이장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녹취록 공개한 거는 언론의 참된 윤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더니 미니님께서는 자 이장우 씨, 이장우 의원 NLL 대화로 공개하는 건 그럼 윤리에 맞는 건가요? 이렇게 되물으셨고요.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 아까 어떤 청취자분도 그런 견해를 주셨던데, 한국일보가 많은 생각 끝에 그런 해명 문안을 낸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사별로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게 기자의 취재 윤리나 준칙을 과연 어긴 것인가?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안의 중대성 및 시의성 그리고 언론이나 이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법안에 대한 자연인 이완구와 술을 마시다가 한 얘기가 아니고 공직 취임 후보자이자 청문회를 앞둔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화 형식이 어떠했다 한들 그것은 보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는 말을 정제되게 속마음은 어쩔망정 입만 번드르르하게 청산 유수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대화 형식과 자리와 참석 인원이 어떠했든 간에 말은 그 사람의 의식의 반영이고 주요한 사안에 대한 그의 생각일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자연인 이완구가 취재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보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일보가 그것을 취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기자만이 느끼는 어떤 묘한 정서나 분위기는 있을 수 있겠죠. 사실 기자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런 점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것과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그 취재원의 특이한 상황을 고려하면은 기사를 쓰는 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알 권리와 공익 차원에서 그것을 결국은 무시하고 이제 쓰게 되죠. 물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 거 대부분 양해가 구해지지 않죠. 펄쩍펄쩍 뛸 것이고요. 결국은 거기서는 기자의 직업 윤리를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알 권리와 공익, 그게 기준 또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께서 텔레그램이나 메신저 그리고 여기 게시판을 통해서도 그런 걸 물어주셨는데요. 이 말씀으로 답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증세는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근데 그 도리가 이제 일본말로는 새인데 증세는 새가 아니므로 도리가 아닌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럼 복지 공약은 어쩔 겁니까? 공약은 약이 아니라 약효도 없는 링거라고 억지 쓰겠습니까? 대통령 때문에 쓰러질 지경이니까 링거라도 내놓으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견강부회하는 얘기는 그만 닥치시고요. 라고 7시간 링게루님께서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청문회에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탓하고 있다. 법인세 노무현 정부 때 낮춘 거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올렸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거 명백히 사실관계가 아니죠. 기업 프렌들리 그러면서 낮췄던 것은 불과 6, 7년 전의 얘기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활하게 사실과 허위를 믹스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바로 들통이 날 팩트를 가지고 들이대면 안 되죠. 문재인 당대표 당선 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지율이 30%대에 진입했다. 고무적이다. 라고 서경의 건매님 말씀하셨고, 네, 이게 일시적인 거거나 이런 거다기보다는 어떤 추세를 형성해 나가는지 앞으로에 달려 있겠죠. 일정 부분 기대감은 반영된 수치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전당대회 직전에도 28%, 30%에 육박하는 선까지 올라오기는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30% 벽을 뚫은 건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아직 이것을 탄탄한 지지율의 회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감도 지우기 힘듭니다. 대갈량이라는 분의 우려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상환 부장판사 쳐내기 작업이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이 정부에 추구하는 바 그리고 하려는 바에 걸림돌이 된다 싶은 사람은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쳐내곤 했던 자들이니까 어떤 짓을 할지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다.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도 지금의 대한민국 분위기에서는 큰 용기여야 하는 것이 참으로 슬프다. 동감입니다. 네, 이완구 청문회를 오전에 잠깐 봤더니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선교 의원이죠? 그 MBC 아나운서도 했던 그 위원장이 회의 운영을 하면서 청문회 선서에는 위증에 관한 처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 위증하란 말인가? 이거 사실입니까? 제가 오전에 이걸 개회 때부터 보진 못했는데 말이죠.
청문회에서 위증에 관한 처벌이 없다니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가요? 이 국회법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 텐데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하고 말 그대로 들을 청자 청문인데 그것은 얘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보고 정가 산책 연결하고 다시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이완구 청문회, 파행도 됐다가 녹취록도 공개하고 막 순탄치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식사 자리에서 했었던 그 발언 내용이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지난주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녹취록의 내용과 관련한 위증 논란이 제기가 됐었고요. 예. 그것 때문에 이 녹음 파일을 애초에 한번 그것 때문에 정회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녹취록 녹음 파일을 이 청문회 회의장 안에서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여야가 엄청난 힘겨루기 공방을 벌이면서 지금 새롭게 제기된 의혹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녹취록 내용을 둘러싼 그 공방 현안이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일보도 조금 그 와중에 주목을 좀 받았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됐는지. 참. 상세한 부분은 예. 보도도 되긴 했는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기회가 되면 그러십시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은 오늘 저희 사고 나간 걸로. 네, 공식 입장은 사고로 일단 가름하죠. 네. 청문회는 순탄치 않으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참 이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총리가 된들 과연 그 사람이 책임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일단 내일 상황을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예.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 상견례 했는데 분위기는 어떻고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어째요? 일단 오늘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당 새누리당의 이제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났었는데 오늘 만남은 사실 조만간 만날 거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날짜와 시간이 사실 오늘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당일이고 거기다가 청문회가 시작하는 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큰 차이 없이 지금 오늘 회동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성격은 상견례 자리였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개각 문제를 포함해서 이후 정국 운영의 핵심 고리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리 인준과 지금 인준에다가 걸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문회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면 당대표는 아니더라도 원내대표는 사실 자리를 지키면서 이 총괄적으로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내대표까지 청와대로 불러서 이 상견례를 했다는 건 물론 오늘 나오는 가장 중요하게 지금
뭐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게 이제 당정청이 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 그리고 중세 복지 문제, 또 뭐 공무원연금 개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정청이 이 의기투합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예. 실질적인 포커스는 사실상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반드시 인준시켜야 한다는 그 부분에 맞춰져 있었을 거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청와대에서 뭐 하면은 그냥 가서 총알바지처럼 무조건 돌진 앞으로 참 답답합니다.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실 뭐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청와대나 정부 또 당 내에서 당과 이 의견들이 지금 도드라져 있는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중세 복지와 관련한 정책 기조 부분인데, 그런데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인준시켜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여권 내 개파의 목소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에 여권 전체가 뭐 급격하게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일 거고요. 오늘 한 가지 좀 뭐 재밌는 포인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당정청 협의체를 만들어서 소통을 잘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게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정확히 딱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5년에 박근혜 당대표, 한나라당이었죠 그때, 당대표, 김무성 사무총장, 유승민 당대표 비서실장 이렇게 만났던 이후에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었죠.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이후로는 7년 만에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어쨌든 당정청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게, 사실 그 전에 이제 정책 혼선이 워낙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청와대와 정부 간의 정책 조율 기구를 만들자 이런 거였고, 당에서는 당이 빠진 정책 조율기구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당정청 협의체를 이제 정례화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특히 김무성, 유승민 이 당대표, 원내대표가 사실 이 미래 권력에 한 발 다가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책 조율이라는 게 어떤 수위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새누리당이 별 반발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이 가시화될 가능성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정청이건 정청이건 누가 그 관심이나 있고 뭐 누가 하라 하지 마라 했나? 자기들끼리 잘 하면 되는 거지. 참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유체이탈도 병인가. 사례 1.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폭탄 파문으로 증세에 핵주먹을 날린 박근혜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안 된다라고 하시니, 국민에게 부담을 더 주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거치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은 그것이 우리 그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거는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유체이탈도 병인가. 사례 2. 가진 무상복지공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던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총괄기획본부장 김무성 대표. 이번엔 복지 과잉을 걱정하면서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기 영합주의는 몇 세대에 걸쳐 국민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국가적 고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둑한 실업수당,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과잉복지로 인해 국민은 나태해졌고 나태 뒤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의 재정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체이탈도 병인가? 사례 3. 국정원 선거 개입이 판결로 확인되던 날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섰던 권은희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는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일문일답. 권은희 의원 언제 소환할 거예요? 그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상황을 종합한 뒤에 적절한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증사건이 이거보다 사실 더 쉬운 위증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많은 위증사건 중에 이 정도 되는 난이도 이런 사건이 흔치 않습니다. 예? 명백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공소장 변경까지 하고 지금 19대 국회 임기가요 1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는 속도대로 하면 언제 소환해가지고 언제 기소하고 1심, 2심, 3심 하면은 임기가 다 끝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요한 참고인들에 대해서 소환 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격려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그냥 이런 짓을 해놓고도 오히려 금배지를 달고 앉아있고 시간만 이래 가다가 임기 다 마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시 26분 됐습니다. 청문회가 파행, 속개, 다시 파행, 아주 형식조차도 저질스럽게 품격 없이 진행되는군요. 도대체 최소한의 평균적 도덕률을 가진 공무원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말이죠. 물잡이님이 좀 독특한 견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길지만 한번 보죠.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다. 괴물나라 요원들이 밤이면 옷장을 통해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놀래켜 비명을 지르게 하곤 한다. 사실을 은폐하고 아이를 제거하려는 권력과 아이를 지키려는 소수의 다툼, 이런 것들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굿 다운로드, 그러니까 그 불법 다운로드 말고 이렇게 정당한 요금 지불하고 이렇게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꽃이 바람에게 님은 기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 못한다? 불과 며칠 전 일을 기억 못한다니 그럼 치매 초기 아닌가? 청문회장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통렬한 비판이십니다. 박 대통령이 당정청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답니다. 삼위일체는 종교 용어인데요. 그런 성스러운 용어를 쓸 자격이나 있는지 화가 난다. 골프 활성화나 외치는 이런 것들에겐 쓰리썸이 딱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박대구인님, 대단히 아픈 매서운 말도 던지셨네요. 네, 곧 진짜 인터뷰 하겠고요. 몇 가지 더 한번 보죠. 스누피님, 6시 20분 현재 또다시 정회가 됐다 이거죠. 위원장의 회의 운영조차도 매끄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이 안 되는 걸 변호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니 자꾸만 이런 파행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청문회 상황은 중계방송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오늘 저녁의 뉴스 그리고 내일 아침 진행 상황까지를 종합적으로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북 항쟁에 대한 재심 판결을 이끌어낸 이영기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1980년 4월인가 그랬죠, 아마 사북 항쟁이? 예, 그렇습니다. 보통 4월 21일을
얘기를 하죠. 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러시군요. 광주 항쟁이 터지기 얼마 전에 네. 집에 배달되어 온 신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제목을 뽑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신문이 새로 쓰기였는데 사북 사태 막 이랬나요? 그리고 사진이 험악한 사진이 실려 있고 그래서 사북이 어딘지를 잘 몰랐는데 한문도 쓰여 있고 했던 신문을 막 읽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는 젊으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당시 사북 항쟁, 그때는 사북 사태라는 용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실 테니까 변호사님께서 그 사북 사태, 사북 항쟁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벌써 35년도 넘은 엄청나게 사실은 이제 과거의 일인데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무렵에 사실은 군대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직접 제가 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 후에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알게 됐었는데요. 이 사북이라는 곳이 강원도 이제 정선군에 있는 사북광업소를 보통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탄광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80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탄광이 굉장히 전국에 많았었고 특히 강원도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또 이 경제 무대였었죠. 통상 우리가 이제 이 사북 항쟁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사북 사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데에는 사북 폭력 사태 이 폭도 이런 개념이 사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명칭에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나 검토가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북 항쟁, 어떤 분은 사북 사태,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이번에 재심 무죄 판결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북 항쟁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 의미를, 본질을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시장의 파독 광부 얘기도 나오는데요. 영화에 보면 1970년대 말경에도 보면은 국내 탄광의 강부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근로 환경, 주거 여건 이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동원 탄자인 그 사북 광업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거기 기록에 보면은 그 광부들이 거주하는 사택에 그 옆 방하고 방음이 거의 되지 않고 겨울에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 열악한 그런 불편한 생활을 겪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 노조 지부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 회사 동원 탄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바쁜 다분히 어영노조의 성격을 이제 띠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79년 4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 이제 노조 지부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가 직접 선거는 아니었고 이제 간선제 방식으로 대의원들이 지부장을 뽑았는데요. 이 선거에서 이제 회사 측에서 강력하게 미는 이재기라는 사람이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연히 어용이겠네요. 어용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광부들은 보았죠. 그 이재기라는 사람이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무자격 대의원이 다수 선거에 참여를 해가지고 선거가 사실은 이 불법으로 치러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선거였다 이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지부장 후보로 참여했던 이원갑이라는 분이 이제 이게 이제 요번에 재심 무죄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항의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전국 광산노조 본부에서도 이 지부장 선거가 무효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직접 선거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가지 그 계기가 있었는데 1980년도 3월경에 회사 측하고 당시 이제 지부장
지부장이 사실 이 선거가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기 씨가 직무 대리를 맡았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노조위원장은 취임은 하지 못하고 이의 제기자가 집행을 이제 위임받아서 대신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이제 이재기 씨가 취임도 못했지만 네. 또 이 광산 노조와의 복잡한 그런 어떤 세력 관계 속에서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부장을 다시 지부장 직무 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직무 대리를 맡으면서 회사 측과 협상을 했고요. 네. 거기에서 임금 인상 요구안을 전국 광산 노조에서 결의한 요구안보다도 한 절반 정도 수준의 그냥 밀실 협상으로 합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팔아먹은 거군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부장 선거 부정도 있었고, 예. 임금 인상 요구안도 이제 밀실 협상을 통해 가지고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고, 예. 이게 이제 불만이 고조되던 중에 이제 4월 21일이 다가옵니다. 80년 4월 21일. 네. 이때 이 선거 부정과 임금 밀실 협상에 대해서 이제 지부장 입장을 들으려고 이제 광부들이 노조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광부들이 많이 모이니까 조금 이제 경찰들이 동원돼가지고 그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찰들을 광부들이 발견하고 왜 여기 와서 이 광부들 사찰 활동 내지는 뭐 하느냐? 조사를 하냐? 예. 그래서 흥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광부들의 흥분에 이제 좀 겁을 먹고 도망을 가면서 차를 몰고 도망가다가 네. 광부들을 치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우발적인 거였습니까? 뭐 우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교통사고가 나니까 이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광부들이 당연히 흥분했겠죠. 네. 이러면서 이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북 이제 사태 또는 사북 항쟁. 사실은 그 이전에 사북 항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거고요. 예. 요 교통사고로 해서 일어난 그 이후의 사태는 이제 거의 이제 폭력 아무도 이제 제재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평가 그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간의 뭐 노조 활동의 투쟁 이런 게 아니고 약 2년여 동안 쭉 최소한 2년여 동안 쌓여왔던 갈등과 불만이 폭발한 건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노조 사이에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람이 치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흥분한 노동자들은 뭐 그 경찰을 감금하거나 뭐 이렇게 발전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감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사북지서 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그 지서장을 좀 약간 폭행을 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뭐 부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북 일대를 점거를 한 것이죠. 그러면 당시 경찰에 의한 치안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없었던 지경으로 된 겁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것을 이른바 언론들은 이른바 사북 사태 이렇게 표현했고 바깥 세계에는 흥분한 노동자들이 경찰 관서 등을 점거하고 치안력을 물리 해제시킨 채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다. 뭐 이렇게들 알려진 그런 정황인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진행됐던 그 경위라든가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 일어난 현상에 있어서의 일부분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사태니 뭐니 이렇게 해서 이제 폭도로 몰고 간 것이 이것이 사북 항쟁 또는 사북 사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정부 측에서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 또는 진압 뭐 어떻게 아무튼 사건이 마무리가 됐죠? 광부들이 이제 21일부터 경찰들하고 대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광부들도 이제 이런 사태가 계속 진행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원갑 씨하고 신경 씨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가지고요. 당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4월 24일 날 합의문을 작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광부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겠다. 이런 이제 합의문을 작성하고 해산을 했습니다. 네, 자발 해산입니까? 네, 자발적으로 해산한 거죠.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양측에 맺어진 일종의 신사협정 이것은 제대로 지켜졌나요?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5월 6일 이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라는 것이 이제 이 사북에 들어와가지고 네. 광부들하고 주민들 약 200여 명을 영장 없이 막 연행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때가 이제 이른바 전두환의 신군부의 공식적인 등장, 계엄 포고령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조사를 한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200여 명의 이제 광부들과 주민들을 외부 불순 세력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폭력을 주도한 폭도로 이제 이렇게 몰고 가려는 어떤 기록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약 20일 동안 이분들을 엄청나게 이제 고문을 했죠. 연행해 간 주민들을요? 예. 그때 연행자가 모두 몇 명쯤이었는지 기록에 나와 있죠? 그때 총 이제 조사 기록에 의하면 한 200여 명을 연행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특히 한 30여 명을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면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당시에 지난번 증인신문에도 나와서 했지만은 이게 이제 큰 마기를 쭉 설치해놔가지고 체육관 같은 데에서 들어가 보면은 바로 옆 칸에서 이제 고문하고 막 그냥 비명 소리가 막 나고 피가 낭자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목격했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잠깐만요. 6시 39분에 윤양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청취자께서 이런 글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대로 읽어드리죠. 저희 아빠가 그때 당시 탄광촌에서 광부로 일하셨는데 그 일 있었을 때 지금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당시입니다. 예. 막 사람들이 회사 측 사람들 죽이겠다 하면서 사택 뒤지고 다니고 그랬대요. 그 일에 저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사태로 기억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재심 청구를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이게 이제 그분들 중에 약 한 30명이 계엄 포고령 위반하고 형법상 소요죄로 이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30명이. 네. 요 계엄 포고령 위반이라는 것은 이제 불법 집회 및 시위인데요. 예. 요것도 좀 이제 황당한 것이 이분들이 당시 음식점에 모여서 이제 이런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임금 문제에 대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했다 해서 계엄 포고령 위반죄로 걸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원갑 씨가 징역 5년, 신경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후에 이제 약 1년 4개월 또는 2년 2개월 이렇게 징역 살다가 나오셨습니다. 만기 출소는 아니고. 이제 신경 씨는 만기 출소하고요. 네. 이원갑 씨는 이제 중간에 어쨌든 집행유예를 다시 받아가지고 1년 4개월 정도 살고 나오셨는데 네. 이제 그로부터 이제 20년도 훨씬 지난 2005년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일부 인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2008년 4월달에 다 아시고 계시는 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네. 진실 규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른바 사북 사태로 알려진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고문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폭도로 만들어간 이런 그 왜곡된 과거사다. 네. 라는 것을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듣자 보니까 축소판 광주 항쟁 비슷하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2년간 이분들이 또 이걸 이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있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2010년 3월 2년 뒤에 저하고 어떻게 이제 만나가지고 예.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또 묻혀져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2010년 3월 달에 재심 청구를 했는데도 예. 3년 뒤인 2013년 8월 달에 재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저희가 계속 의견서를 내가지고 법원에다가 빨리 재심 개시 결정을 해달라고 독촉을 했는데 이게 여러 이유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미적미적거리고 있다가
그래도 가까스로 다행히 2013년 8월 달에 고문등 가혹행위를 인정해서 재심 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법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재심 개시가 내려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심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예. 변호사님. 이게 이제 1년 넘어간 겁니다. 네네네. 예. 말씀 일단 하십시오. 네. 예, 그래서 2014년 2월 6일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재심 판결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두 분에 대해서 네. 전부 무죄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무려 이제 한 35년이 넘는 이런 그 뒤에 비로소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런 그 결과가 됐습니다. 네, 그게 지난 2월 6일 금요일에 있었던 판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주심 판사가 이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원세훈 법정 구속 어제 시켰던 김상환 판사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상환 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그 얘기 조금 했다가 다시 사북 얘기하죠. 예. 이 변호사께서는 이번 건 때문에 뭐 당연히 지금 저 김상환 판사하고 법정에서나 수차례 만나셨을 텐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저희가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약간 10여 차례 사실은 공판이 진행됐죠. 네. 한 차례 진행될 때마다 사실은 특별기 형식으로 잡아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여기다가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이것이 이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진지하고 그리고 어떤 어쨌든 억울함이 있다면, 네. 그걸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원칙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하나 여쭐게요. 이번 사건이 갖는 역사성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저기 해야겠다, 또는 뭐 한다. 이게 다 그 주심 판사, 다 맞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제가 이제 뭐 여러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하.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뭐 이건 폭도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예단을 그 편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객관적인 어떤 이런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김상한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그런 진지하고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온 것으로 사실은 보여지고요. 예.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10여 차례에 걸쳐서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사실 실증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 짜증내는 판사들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왜 짜증을 내요? 판사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예. 그 사소한 이야기에도 사실 귀를 기울여줘야 되고요. 예. 이래야 되는데 권위주의와 엘리트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짜증내고 그러는가 봐요들. 그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어쨌든 김상환 그 판사가 원세훈 사건에서 1심 깨고 국정원 선거 개입 이거 유죄로 인정한 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북 항쟁에서 꼭 저희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김상한 재판장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려는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그 사북 항쟁 사건에서도 무죄가 떨어졌고 또 원세훈 사건에서도 원칙대로 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김상환 부장판사는 그냥 한두 건의 판결에서 특히 어제 국정원 원세훈 법정 구속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뉴스 이렇게 관심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본래가 심지 있게 그리고 어느 건이든 간에 개인의 예단 없이 진지하게 임해온 분이다. 이런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두고 지켜보고 온 이영기 변호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그 사북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폭도 취급을 받고 구속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북은 마치 반역의 땅처럼 각인된 지, 버려진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그 이후에 어떤 생활을 영위해 왔는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소된 한 30여 분. 이런 분들은 그 이후에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잘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사실 제대로 물론 일부 이제 다른 생활을 찾아서 떠난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제대로 자기 그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이원갑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지난번에도 법정에서 그 고문의 후유증을 몸으로 직접 사실 그 보여주셨는데, 네. 그 이 갈비뼈가 이렇게 그 탈골돼 가지고 튀어나온 뭐 그런 모습도 사실은 네. 지금까지 그대로 사실을 가지고 있고,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온몸이 이제 쑤시는 이런 신경, 이런 그 이 고문의 후유증들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렇게 삶을 영위해 왔죠. 생활도 물론 말도 못하기 어려웠고요. 그럼 이번 판결이 끝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할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상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네. 이분들이 사실 35년간 그렇게 억울하게 유죄를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그러게요. 거기다가 대고 또 상고를 해가지고 또 이거를 괴롭힌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할 짓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2의 추가 폭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사실은 관습적으로 그 이 상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변호사님. 그 사부강쟁 참가자들, 그 예우나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 그것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멈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판결 직후 즉각 실시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이 형사보상, 이 이제 형사보상 절차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네. 형사보상은 최소한의 그런 어떤 보상이고,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손해배상으로 이제 우리가 묻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것은 형사보상은 재심 무죄가 확정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검찰이 상고를 할 경우에. 그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민사는 이것과 별도로 따로 송사를 또 걸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지금 재심 판결에서 이렇게 명예회복하고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동안의 물질적, 경제적 이런 것들을 배상받는 것은 다시 재판소 드나들면서 변호사님 같은 분 힘 조력 받아가면서 또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게 뭐 지금 과거사 이런 그 유사한 사건들에서 보면은 형사보상은 뭐 크게 시간이 안 걸리지만, 네. 민사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지난 30년간 그렇게 살아오신 것만 해도 억울하고, 근데 나라가 잘못했다는 것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예. 앞으로도 또 몇 년을 기다려야 그동안 억울했던 것을 최소한이나마 경제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가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스스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 이 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적극 나서야 되는데, 네. 이 재판을 진행해 보면은 뭐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뭐 소멸시효로 이것이 끝났다는 둥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사실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법조인의 한 분께 제가 시민의 자격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물론 사건 많고 뭐 그렇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다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이니까 자연스럽게 관료화되고 뭐 권력화되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나라가 잘못했다는 게 명백해지면 그 순간 최대한 신속하게 이런 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30년을 기다린 이분들 또 힘들게 있으라고 하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못 고칩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점이, 그것이 바로 이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이 점은 강조드리진 않았습니다. 인터뷰 전에 이 변호사님께서 무료 변론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강조하지 말아달라는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 내내는 한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변호사님 지금 이거 무료로 쭉 애써 오시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사북항쟁의 재심 판결 이끌어낸 이영기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2월 10일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밥 딜런의 바람만이 아는 대답 들으면서 작별하지요.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